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도 이제 언론 가운데 언어를 제대로 정확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를 흔드는 건 저는 단순히 좌파, 진보보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해합니다. 반국가 세력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그거는 이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체제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의도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복습입니다. 민주라고 하는 이름의 독재. 지난 내용들 잠시 복습할게요.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 무산자 계급을 위한 혁명을 부르짖으면서 자본가를 타도하고 사유재산을 폐지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게 평등한 세상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혁명이 성공해도 그 많은 프롤레타리아가 모두 지도자가 될 수는 없으므로 그들을 대표한다는 공산당이 권력을 쥐죠. 참 재밌어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깨부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부르주아가 되는 역설이에요. 당시 그 많은 당원을 대표한다는 중앙위원회가 권력을 쥐고 끝내 뭐 하느냐? 독재를 깨부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소련은 스탈린, 중국은 마오쩌둥, 북한은 김일성의 측근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웠어요. 스탈린의 말대로 권력에 관한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듣기 좋게 소리를 해도 그 목표는 권력 장악이고 그들은 그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 그래서 항상 보수가 밀리는 게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들이 밀려요. 흔히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 어제도 들은 내용인데 SK하이닉스가 주식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 김희성 쌤이 알려주셨어요. 요즘 유행한대요.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라고 했는데 SK 회장은 마누라도 바꿨대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 마누라도 바꾼 놈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의 기술이에요. 다른 주의 이념 사상은 글자 그대로 주의요 이념이지만 공산주의는 사상의 뿐만 아니라 투쟁의 전술이요 싸움의 기술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계관이에요. 삶이에요. 삶. 이 사람들의 삶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 삶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어떻게 이기겠어요?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기에 공산주의를 배우면 잘 싸우게 되고 그래서 강력합니다. 선동의 기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4가지 싸움 기술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평화라고 하는 이름의 투쟁이에요. 공산주의자의 전쟁관. 첫 번째 기술은 평화라는 이름의 투쟁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름.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평화도 수단일 뿐이며 목적은 언제나 권력 장악이에요. 그래서 거짓 평화만 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평화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전쟁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장을 확대하고 무기를 팔기 위해 일으키는 비즈니스라고 이해를 해요. 이 관점이 6.25 전쟁에도 적용이 돼서 결국 6.25를 왜 일으켰냐? 미국이 무기 팔려고 재고 처분하려고 한국 도왔다. 이 궤변을 퍼뜨리는 건데 요즘에 이거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궤변을 왜 믿는지 모르겠는데 항미 원조 전쟁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죠. 6.25는 미국이 아니라 김일성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잘 보면 6.25 첫 시작돼 볼 때 당시 이 탱크가 얼마나 비쌉니까? 북한군에는 탱크가 200 몇십 대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 밀린 거예요. 우리가 왜 밀렸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일으킨 전쟁은 우리가 왜 밀려요? 상식적으로. 근데도 이걸 가지고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짜 뇌가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거잖아요. 왜 밀렸겠어요? 대책이 없었고 준비를 안 했고 우리가 안 일으켰으니까 밀리지. 우리가 일으켰는데 밀리면 우리 바보 아니에요, 그거는? 탱크가 한 대도 없으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은 거고. 근데 이거를 왜곡된 관점을 가르치는 사람 실제로 많아요, 요즘에. 6.25는 미국이 아니라 김일성이 일으킨 거고 역사적으로 전쟁을 더 많이 일으킨 건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가와 자본주의 국가만 전쟁을 일으키므로 자본가 계급만 사라지면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레닌은 전 세계에 걸쳐서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수탈한 뒤에라야만 비로소 전쟁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는데 사실 전쟁 왜 생깁니까? 공산국가 때문에 생기죠. 북한은 왜 핵을 만들겠습니까? 공산국가니까 만드는 거죠. 왜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겠어요? 공산국가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부르주아를 타도하기 위한 전쟁은 도리어 평화를 위한 숭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평화라고 하는 이름 붙여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아름다운 거야. 많은 사람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공산주의자가 폭력과 전쟁을 일으켜도 그것은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고 자본가가 전쟁에 참여하면 잔인한 전쟁광이 돼. 그러니까 항상 이 중동 전쟁도 그렇고 여러 전쟁들을 볼 때 트럼프만 전쟁광처럼 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전쟁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저 악한 미국 놈들 내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관점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좌파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 이게 항상 좌파들이 하는 행동이죠. 자, 평화군동도 계급투쟁의 한 형태. 1956년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크루시초프는 미국의 대당트에 응하며 평화공존을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공존을 논하느냐 항의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평화공존은 계급투쟁의 포기나 타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다. 적을 타도할 역량이 부족할 때는 전략적으로 평화를 내세워요. 말만 평화한 거예요. 근데 역량이 충분할 때는 적을 방심시켜서 평화를 외치죠. 반대로 또다시. 결국 그들의 평화는 뭐냐? 투쟁을 중단하는 평화가 아니라 투쟁을 계속하는 방법이요, 수단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는가? 한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1950년 6월 7일 평양방송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모여서 통일 방법을 논의하고 8월 15일 서울에서 통일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6월 10일에는 남북에 감금된 지도자를 교환하자는 평화적 제안도 내놓았어요. 근데 바로 그 6월 10일 평양에서는 지휘관 회의가 열려서 6월 23일까지 남한 기습 공격을 준비를 완료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겉으로만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가 뒤선 딴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일으켜야지. 전쟁 준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평화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를 안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북한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이 소리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주적에 대해서 말 못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고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고 이거 너무 위험한 거고 이 분단된 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 사설 경비 업체한테 이 보안적인 걸 맡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맡겨요. 근데 3당방 들고 이렇게 만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믿고 좋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교환을 약속한 날인 6월 25일 새벽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다들 방심하고 있을 때 완전 무장한 인민군에게 폭풍이라는 암호가 타전되었고 그것이 300만이나 죽거나 다치고 1천만 가족이 찢어지는 전쟁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어요. 그때 남한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북한이 던진 회담의 미끼를 두고 서로 자기 당이 대표로 가겠다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그냥 뭐만 하면 자리 차지할까? 뭐만 하면 위원장 자리 하나 얻지 않을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미끼를 다투다가 기습당한 것. 이것이 6.25의 내막이에요. 공산주의자가 평화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평화로 알아들은 어리석음이 빚은 비극이었던 거예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감동적인 내용을 담았으나 불과 8개월 뒤인 1973년 3월 북한은 제주 우도와 전남 완도의 무장 공비를 침투시켰어요. 말만 평하고 이거 누가 믿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현재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7년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어수선하다가 2018년 들어 북한이 갑자기 평화 공세를 펼쳤고 한국 언론은 대통령이 중재를 잘해 평화가 왔다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탈북한 태영호 공사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은 이미 2016년 5월 7차 대회에서 2018년 초부터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화하는 평화적 환경 조성에 들어가야 한다고 결정해뒀어요. 속으로는 땀만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일러주는 거예요. 첫째, 북한은 남측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고 둘째,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핵을 포기하는 평화가 아니라 핵을 보유한 채 미군을 철수시키는 평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에게 평화는 언제나 하나의 투쟁 수단이었지 진짜 평화를 원하는 공산주의자는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술, 통일전선 기술이에요. 혁명가만으로는 혁명할 수 없다. 레닌은 오직 혁명가의 손으로만 혁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자가 범하는 가장 크고 위험한 오류라고 했어요. 소수정의 혁명가를 길러내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통일전선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마르크스주의를 털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전선 전술이란 소수의 혁명가가 다수의 대중과 다른 세력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서 공산주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할까요? 프레임 씌워버리는 거. 요즘 시대로 말하면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시키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란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 우리의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외쳤는데 시위대라고 말해버리지 않는가. 그 한마디로 다 되잖아요.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전문적으로. 레닌의 핵심은 이거예요. 공산당은 근본적 문제에서 공산당과 견해를 달리한 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을 보잖아요. 서로 계열이 달라도 합칠 때는 합쳐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가 엄청 싸우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 솔직히 좌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서 떨거지가 굴러온 거예요.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 사실 그 세력은 주사파 세력이 아니에요. 원래는 처음에는. 근데 정청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골수 좌파고 주사파 세력입니다. 그 주사파 세력과 좌파 세력 안에서 뭐 NL계열, PL계열이 갈리지만 PD계열이 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씨는 그 안에서는 나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정청래 씨가 지금 내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노사모였다. 나는 문재인 라인이었다. 이걸 내세워요. 왜냐?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좌파들이 볼 때, 민주당에서 볼 때, 아, 저 사람은 뿌리가 깊네.
저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런 주사파적인 사고관을 가졌고 함께 일해왔던 동문회, 동진회 이걸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재명한테 없는 게 뭐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누구 찾아갔습니까? 문재인. 왜 찾아갔겠냐고요? 나도 이쪽 계열이랑 친해. 나도 이쪽이랑 함께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 지금 당대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그걸로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싸우고 있는 건데 그렇게 갈라져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됐을 때 있죠. 언제입니까? 탄핵. 탄핵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든 합쳐요. 탄핵이라고 하는 목표와 국가를 전복시키는 목적 안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떻게든 합쳐요. 그들의 세계관과 사고관 안에서 그걸 잘하는 게 사실 막시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만 봐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지금도 그렇게 국민의힘 자유와 혁신 싸우고 있냐고요. 지금 애꿎은 시민들은 그렇게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맨날 싸우고 있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너는 뭐네 너는 뿌락지네 엔추파도스네 뭐네 하는데 진짜 엔추파도스 거르는 거 좋아요. 분별하는 거 좋아요. 올바른 사람 보수주의자 뽑는 거 좋아요. 근데 지금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중요한 시기도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반면에 좌파들은 항상 이런 일을 너무도 잘해왔다는 거예요. 자, 보통은 지역적 문제에 생각이 다르면 연합할 수 있어도 근본적 문제에서 반대되면 협력하기가 어려워요. 예컨대 유신론자인 기독교인이 무신론자와 손잡기는 어렵죠. 그런데 레닌은 바로 그런 그 근본이 다른 자와 연합할 줄 알아야 진짜 공산주의자다 가르쳤어요. 혁명을 위해서 타도를 위해서는 연합을 하는 게 실제 실력이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여기에 세뇌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첩이 내려오면 실제 삼성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혁명을 위해서라면 뭘 못합니까? 혁명을 위해서라면 실제 우리나라 국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대로 된 목적이 있으니까 뭐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다고 믿는 공산주의자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과도 연합이 가능합니다. 확고한 반공주의자였던 목사님들이 어느새 좌파와 한솥밥 먹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공산주의자의 전설에 교회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한국 좌파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이 전술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박정희 정권에 박해받던 김대중은 정권의 2인자였던 김종필과 DJP 연합을 이뤘고 노동운동에 앞장선 노무현은 재벌 정주영의 아들 정몽준과 연합을 사실 좌파적 입장에선 재벌 나쁜 거거든요. 근데 아들 정몽준과 연합을 해요. 5.18 시위에 관여했던 문재인은 전두환 정권의 요직을 지낸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끌어들였어요. 모두 근본적으로 견해가 다른 자들과의 연합이에요. 이런 연합이 거듭 일어났다는 것은 좌파 진영의 통일전선 전술을 능숙히 활용하는 전략가들이 포진해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챕터입니다. 동지를 적으로 돌리는 기술. 레닌은 이 전술을 한 경구로 압축했어요. 너에게 세 적이 있거든 그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하라. 다음에는 남은 둘 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라. 마지막 하나는 1대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 지혜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어떻게든 네 편 만들어가지고 일단 한 명씩 제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야 1대1로 다이다이 붙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길 확률이 높아지죠.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이걸 하자는 게 레닌이 내었던 전술이에요. 혼자 1대3으로 싸우면 패해요. 그래서 적을 갈라서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이를 실천하려면 어제의 동지를 오늘의 적으로 돌려야 하는데 함께 피 흘린 전우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은 양심의 가책을 부르죠. 그런 사람들에게 레닌은 오늘의 동맹자에게 내일을 반대할지도 모르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독자성을 항상 역설해야 한다라고 훈계를 했어요. 뒤통수 치는 배신을 계급적 독자성이라고는 근사한 말로 아름답게 포장시켜서 뒤통수 치게 만든 거예요. 양심을 마비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에 한 줌의 공산주의자가 100개국 이상을 공산했고 한 줌의 주사파가 5천만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1921년 코민테른 3차 회의에서 통일전선 전술은 세계 공산혁명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두 갈래로 구성이 됩니다. 위로부터의 통일전선은 공산당이 정체를 감추고 다른 정당, 단체의 당수와 국회의원 등 상층 지도자를 포섭하는 방법이에요. 한국에서는 주사파 종북 세력이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 국회에 진출한 통합진보당이 대표적 사례로 훗날 종북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되었죠. 자,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은 조직원과 회원 등 중하층을 포섭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는 거죠. 북한은 남조선 공산화 혁명의 주력군은 노동자와 농민이라 했지만 정작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은 일하느라 바빠서 혁명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어요. 그러자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와 농민으로 위장해요. 광화문에서 가격 시위에 앞장선 한 유명 농민에 대해서 그 고향 사람들은 20년에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그가 농사 짓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증언했어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가장 유명한 농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출처도 알지 못할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래서 맨날 묻잖아요. 누구야? 누군데 그래? 아마 지금 정선회가 그거 잡고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정청래가 가진 유일한 키는 그 김씨가 누구예요? 이거 말하면 또 처벌받는데요. 반대로 말 지현 김. 그 누구야? 이거 갖고 물어드는데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알지도 못할 사람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각 부서 소속에 있는 그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갑자기 중국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사실 선관위도 얼마나 가족들 많이 채용했습니까? 부정부패 문제, 비리 문제 많잖아요. 선관위원장도 부부끼리 계속 해외여행 다니고, 선관위에서 몰디브로 해외 선거 사례를 보려고 놀러 갔대요. 그래서 몰디브 보니까 해변가에 그 선거 후보자들이 그 공약물 같은 거를 그 깃발처럼 세워놨대요. 파라솔처럼. 이거 사진 몇 장 찍어 와가지고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에요. 몰디브 놀러 간 거지 사실 그게 뭐가 달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북한이 1970년대부터 포섭 1순위로 삼은 대상은요, 좌파적 청년 학생 및 지식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진연 같은 거, 전대협, 대진협 이런 단체들인 거죠. 지식인의 비판적 성향을 체제 비판을 유도해서 친공화하는 작업을 수십 년간 집요하게 벌인 결과 좌파에 물든 청년이 많아지고 우파로 비치면 창피하고 좌파 행세가 진보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풍조가 뿌리내렸죠. 오래전부터 이런 운동권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엔 386 세대라고 부르고 지금 586 세대라 부르잖아요. 지금 50대가 이미 이런 민주화 운동 세대여서 그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좌파적 세계관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있고 비교적 지금은 꽤나 다행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청년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오히려 이번에 선거 문제 잘 터졌어요. 오히려 바뀌지 않은 위에 기성세대가 있는가 하면 2030이 깨어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오히려 SNS를 볼 때 SNS가 원래는 좌파들 소굴이었어요. 좌파 소굴이고 서로 밀어주고 공유해주는 게 당연한 시대는 오히려 지금은 좌파가 집단 린치를 당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것도 있어요. 대신에 이것도 잘 이어가야죠. 실제 교육을 해야죠. 좌파는 실제 세계관 교육을 하는데 비교적 우파는 하나하나 인재를 키우고 보수의 가치관을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기반이 약하다고 봐요. 일단 깨어나서 왔어요. 이게 맞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에 더 부합한다. 왔는데 내용을 안 알려주면은 시간 지나면 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사회운동단체들도 이런 교육을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 언론 대중선동의 전술이에요. 세 번째 기술은 언론을 통한 대중선동입니다. 레닌은 전의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광범한 대중이 전의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호의적 중립을 지켜 적을 지지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해지기 전에 전의만을 결정적 투쟁에 투입하는 것은 바보스러울 뿐만 아니라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간족이와 만족이 곧 결정적 시기인지 아닌지를 신중히 분별해요. 이 전략이 오늘 한국 상황에 그대로 들어맞아요. 우파를 지지하면 죄악인 것처럼 여겨져요. 종북 좌파의 호의적 중립을 보이며 좌파와 싸우는 애국 세력을 적대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게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광우병 소고기 사태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만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미친 소먹었는데 왜 내 뇌가 미쳐요? 왜 뇌가 안 좋아져요? 안 썩어지는데. 그때 그 소고기 먹었던 사람들 뇌 하나도 안 썩었어요. 10년 지나면 뇌 썩을 거다? 10년 지났어요. 근데 아무도 안 썩었어요. 심지어 한우보다 미국산이 더 맛있어요. 한우는 우리가 좋게 포장이 돼서 그렇지 한우보다 사실 해외에서 만든 소가 더 맛있단 말이에요. 많은 탄핵 집회, 촛불 집회, 한미 FTA 반대 집회, 그런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멍청한 사람, 극우 이렇게 치부하게 만들어 놓았으면서 대통령 탄핵 집회 나가고 촛불 들면은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문화, 그게 이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종북 좌파한테는 호의적인 중립을 보이고 애국 세력에 대해서는 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김정은에게 호감을 느끼는 국민이 70%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고 심지어 육군 사관생도가 주적을 미국이라 답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 공청회 자리에서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면 말 못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사실 듣고 보면 누구 욕하는 것 같아요? 미국 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 잘 들어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방해한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드 배치를 왜 반대하냐?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북한이 위협을 느껴서 우리가 불필요한 관계만 만든다. 이런 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드 배치 해야죠. 북한은 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는데 안 하는 게 비정상 아니에요. 전 상식이 제가 잘못된 거 늘 말씀드리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 대진년 애들 프랜카드 들면서 김정은 위원장님 방한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럼 지들 좀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좋은 나라면 가서 살라고요. 이 나라에 남아가지고 이 나라의 체제를 흔들고 북한이 옳은 거다라고 말할 사람 차라리 보내버려요. 비행기 태워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 전재산을 태워서라도 보내주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보내주고 싶은데 이 나라에 남아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6.25 참전 용사들의 그 안타까운 피들,
그 인민군에 의해서 안타깝게 죽어갔던 분들의 그 피는요. 그 어렵게 얻어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은 못 느끼는지언정 안 좋은 역사관을 갖고 있고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건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저절로 왔을까? 아니요. 공산주의자와 혁명가들이 투쟁하고 포섭하고 이용해서 세상을 붉게 물들인 거예요. 자, 레닌은 우리 당 활동의 초점은 광범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선동이며 전면적인 정치적 폭로야말로 대중의 혁명적 적극성을 배양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어요. 우파 반공 정권의 약점을 잡아 폭로하되 그 폭로가 굳이 사실일 필요는 없어요. 항상 그냥 거짓 뉴스는 퍼뜨리면 끝인 거예요. 밥 먹듯 거짓말하는 능력이 공산주의자의 자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폭로와 선동을 퍼뜨리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뭐냐? 언론이에요. 레닌 당시에는 신문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문의 역할을 극도로 강조하며 전국적 신문을 중심으로 봉기를 실행할 조직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언론을 집단적 교육자,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 문제 많습니다. 이미 언론 노조가 다 장악되어 있고 작용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 씨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거예요. 너무 언론 노조가 극심하다. 이분은 기자로서 원래 뚝심 있게 활동을 해왔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새로운 걸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자르는 것도 모자랄 뿐더러 그냥 방통위라는 거 없앤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7월 7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이 온라인 차별금지법 문제 왜 생겨났겠습니까? 제가 물리는 거죠. 정권 맡은 자, 힘 있는 자, 다수자들에 의해서 소수파인 교회의 의견이나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과 유튜브와 매체와 SNS 가는데 편향된 정보만 나오게 되겠죠. 저는 비교적 어떤 입장이냐면 편향된 정보가 있지 않고 편향된 정보 오케이. 양쪽에서 다 나오면 돼요. 역사라고 하는 건 사관에 의해서 모든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좌파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우파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공존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가 이거 자체를 반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해요. 우리는 기독교가 보장받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가 나라가 법적으로 신천지를 없애는 나라가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만약에 법적으로 신천지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저야 좋죠. 신천지 없어지면. 근데 그런 나라가 되면 그 칼이 교회에 온다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애매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보장해줘야 되고 중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래야 다양한 자유들이 보장을 받아요. 근데 언론 노조와 이런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뭘 하냐? 이 정보통신망을 편향된 정보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법이라는 거.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상식 가진 사람들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당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성별차별금지법 다 이미 기존 헌법에 있어요. 다 이미 있는데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이걸 외치고 있는 종교기관들에 억압하려고 포섭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거 잠깐 쇼츠 영상으로도 다뤘었는데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의견이 뭐냐? 이미 이 법이 중복법이라는 거예요. 여러 법들 가운데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간접 처벌받는 법이 있다. 체제 위협하는 사람들 처벌받는 법이 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국가보안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 폐지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이미 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같은 잣대로 차별금지법이 되라고요. 이미 법이 다 있는 차별금지법에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냐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냥 저는 상식을 바랍니다. 적어도 일관성을 말하고요. 양심을 바래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 좋아하는 부분 많아요. 근데 사람인데 다 잘했겠습니까? 못한 부분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 잘한 거 없겠습니까? 잘한 거 있겠죠. 못한 것도 있는 거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도 잘한 거 있죠. 대신에 못한 거 있죠. 전두환 대통령 잘한 거 있죠. 못한 거 있죠. 이거를 골고루 교육하는 게 실제 교육이어야 되고 역사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보수적 입장의 노선을 취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뭐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정당의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옳은 거 옳다 말하고 싫은 거 싫다고 말하고 그런 거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니까 각자의 정치적 성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추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수 유튜버들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싫어요. 지나치게 전두환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좋은 업적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나라 깡패 없는 나라 만들었잖아요. 대신에 모든 걸 다 미화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5.18에 대해 저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존하고 그게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에 한쪽 입장만에 편향되게 가르치려고 하고 법제화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대화가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하고 이런 문화가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언론 장악하죠. 그리고 미디어 장악하죠. 오늘날 문화계통 장악하죠. 예술계통 장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편향된 정보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올림픽 공원에는 커피차 보내는 연예인이 없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에 있어서는 커피차 보내는 연예인들 많은데, 소신 발언이다라고 하는 연예인들 많은데, 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 이거 원래 참정권 침해는 보수 진보 논쟁도 아니에요. 그냥 국민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적어도 계엄에 대한 반대, 이거는 보수 진보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참정권에 대한 문제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냐고요. 답답해서 그래서 영상 몇 개 찍어 올리는 거예요. 영상 올렸더니 로버트 할리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몰몬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보다 나은가 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 당원은 100명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 100명이 한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대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공산당의 호의적인 신문이 41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41개 신문이 정부의 약점을 물어뜯고 폭로하며 러시아 전역에 혁명의 열기를 확산시켰죠. 오늘날은 이런 신문이 무슨 역할이겠어요? 유튜브 아니에요? SNS 아니에요? TV 안 보잖아요, 요즘에. TV 안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 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장악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폭로와 선동에 내세우는 구호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레닌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라고 말했어요. 간첩 활동을 하다 잡혀도 공산주의자가 체포됐다가 아니라 민주화 투사가 탄압받는다라고 프레임 씌워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는데 나라가 때렸다? 그럼 나라가 민주주의를 죽이는구나. 독재 정권이다.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네. 뭐만 하면 내란 세력이다. 근데 잘 생각해보라고요. 누가 내란 세력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개헌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란 세력 아니에요? 근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정권들을 계속 탄핵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넨 내란 세력인데 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냐? 너네는 독재 정권이다. 이거에 능한 게 좌파 정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누가 내란 세력이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빼고 개헌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죠. 지금도 민주당 교묘하게 하는 건 뭡니까? 선관위 해체 외칩니다. 지금 재밌는 게. 선관위 해체를 외치는데 하나의 말을 덧붙여요. 제대로 깨우치고 있어야 돼,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선관위 해체하자. 왜 자꾸 그렇게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무슨 목적인데요? 개헌하려고 했던 문서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지독하게도 대통령 연임제, 5.18 정신, 이거를 투철시켜요. 왜 그러려고 하고, 왜 민주화를 계속 강조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민주주의적인 일이야. 이걸 반대하고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민주주의적인 세력이야. 먼저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태포됐다가 아니라 민주화 투사가 탄압받는다. 이걸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친북교과서를 개정하자 하면 공산화 교육 탄압이 아니라 민주교육 탄압이래요. 북한 미화시키는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민주교육 탄압이라는 거예요.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란에 모의한 이석기가 체포되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민주투사 탄압, 민주정당 해산이라고 하고 보도한 언론이 있어요. 이석기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모욕적이고 혐오적이고 잘못 쓰이면 문제겠지만 빨갱이는 빨갱이인 것이고 종북사람은 종북인 거예요. 주사파는 주사파인 거고 간첩은 간첩인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붙인다고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건 혐오가 아니에요. 아빠를 아빠라고 하는 건 혐오가 아니고 엄마를 엄마라고 하는 건 혐오가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주지사가 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공문서에서 엄마 아빠라는 말 쓰지 마라. 임신할 수 있는 부모, 임신 못하는 부모라고 해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죠. 이게 무슨 성차별적이에요. 아빠 다리를 나비 다리로 왜 하고 유모차를 유아차라고 왜 하고 왜 그런 단어를 계속 하는 거냐고요.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전략이 성공해서 공산혁명을 추진하던 자들이 민주화 인사로 둔갑하죠. 보상금을 받고 국회와 청와대에 진출했죠. 국민이 그들을 민주투사로 오해했죠. 그 오해는 수십 년 공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면 민주주의를 분별해야 돼요. 누군가 민주주의를 외칠 때 민주주의라니 좋은 것이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말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건데 인민민주주의가 뭐예요? 위원장이 계속 독재하기 원하십니까? 투표하십시오. 손 들으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
손들면 총으로 빵 쏴버린 게 인민민주주의예요. 이게 손들어서 거수해가지고 되는 문제예요? 다수결로?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가 아닌데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민주주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라를 살리는 민주주의인가 죽이는 민주주의인가 분별해야 돼요. 진짜와 가짜 민주주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방심이 오늘 대한민국이 겪는 모든 위기의 근원이에요. 실제로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41개 신문으로 혁명에 성공한 지 4일 만인 1917년 11월 10일 한두 곳만 남기고 모든 신문을 폐간시켰어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는 항의에 레닌은 이들 신문을 관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자이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머지않아 전부 폐사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혁명을 위해서 언론 자유를 외치다가 성공한 뒤에는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좌파단체들은 교과서 국정화를 다양성 침해라며 반대했어요. 정작 당시 전국 2356개 고등학교 중에서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 곳뿐이었고요. 그마저 협박에 시달려 채택을 포기한 채 결국 2356대 0이 됐어요. 이게 다양성입니까? 전쟁 국가 중에서 전쟁을 안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 심지어 지금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어린이집 동화책에서 공산주의를 미화시키는 우리 위원장, 우리의 동무, 우리의 친구 김정인, 이런 동화책과 소설들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시대인데 이게 다양성이에요? 아니죠. 반대로 하나의 생각만 강요하는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독점해놓고 다양성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좌파의 기만 전술이야.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공포 전술. 레닌의 승리한 당은 반동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통해서 그 지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혁명에 성공한 뒤 반혁명 세력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공포를 깊이 심어서 반항 자체를 봉쇄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주경무는 폭풍 10년에서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뒤 우파 탄압의 80가지 살인 방법을 사용했다 기록을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어서 공포심을 심고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통치술이었죠. 이런 학살자들의 후예가 지금의 중국 공산당인데, 입으로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는 이 나라 정치인들이 도리어 친중 친북 정책을 펼쳐서 학살자들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학자 보얀스키는 공산주의 비판 전집에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것이 레닌의 극단적 정치의 비도덕성의 특징이다.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파악하기 힘든 주된 이유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쉽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살인과 거짓의 형이에요. 너무 능숙하게, 너무 오래, 너무 전문적으로 거짓말하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주경문도 공산당이 정권에 잡은 뒤 낸 선언과 법률 문헌만 본다면 100년 후 후손은 천국이 이 세상에 나타난 줄로 생각할 것이다.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이 아름다운 문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실제로 6.25 전쟁 이후에 분단하고 나서 직후에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잘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 믿었어요. 그래, 공산주의를 하면 우리가 잘 살아지는구나. 근데 지금 우리보다 100배 못 살아요. 발표된 GDP로만 100배 못 사는 거지 실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급을 처음에는 잘 줬어요. 실제 공산주의 원리대로 배급을 잘해줬는데 지금 배급이 처음에는 잘 주다가 일주일에 한 번을 주기 시작해요. 한 달에 한 번 주기 시작해요. 2달에 한 번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는 시장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게 과연 믿을 만한 거냐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온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한상에 취해 있는데 거짓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북핵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분단 국가고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해결됐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면 공산주의가 침투하기 어려워요. 공산 세력이 침투해 혁명에 성공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공산주의가 성공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성공하면 공산주의가 멸망해요. 거짓에 속아서 수많은 나라가 공산화 되었으나 어느 공산당도 나라를 변형시키지 못하고 끝내 국가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노벨문학상 수상자 솔제니치는 무서운 말을 남겼습니다. 진리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다만 다른 모든 것이 소멸해버렸을 때 그 뒤에 남을 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으로 승리했으나 그 뒤 국가도 경제도 소멸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멸망의 장애 속에 남은 것,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심판받는다는 사실, 즉 이 진리만 남은 거 아니에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남는 진리에 이르는 길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무너진 뒤에 진리가 남게 할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세워야죠. 기회 있을 때 잡아야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목소리 내야죠.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죠.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첫째, 우리가 소수파임을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소수파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김정은도 이슬람도 동성애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출석률이 3%에 불과한 20대 기독교인이라면 더욱 그래요. 한국이 하루아침에 뒤집혀서 우리가 다수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시대 박헌영 이래 100년 넘는 세월 동안 감옥에 가고 죽어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오래 축적된 현실이 단번에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수파로서 생존하고 소수로서 다수를 이끌 전략을 개발해. 우리가 이젠 전략이 좀 나와야 돼요. 프레임에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건강한 프레임, 진정한 프레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네가 반국가 세력이다. 왜 이 말을 못하냐고요. 너네가 나라를 망가뜨리는 내란 세력이다. 이걸 왜 말을 못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 말을 못하는 그냥 모자리들만 있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당할까? 나한테 해당할까? 나 좀 밀어주는 것 같으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해받는 걸 이제 당연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오늘 이런 강의하면 저 극우라고 치부당하잖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죠. 극우가 칭찬이래요. 극도로 우수한 사람. 극도로 우수한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정신 가지고 제대로 살면 되는 거죠. 매번 핏대 올리고 원통이 하는 것은 소수파다운 생존법이 아니에요. 나는 소수파다.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지혜로운 생존법을 이제 우리가 익히고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죠. 둘째, 오늘은 소수파이지만 내일은 승리자라는 확신이 분명해요. 우리한테는 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악한 것은 악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악은 하나님보다 선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리 편협하시냐 책망하는 사람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데 참된 신이라면 누구나 구원해야 하지 않냐 하는 사람들, 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게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두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비난하는 포퓰리즘과 공산주의, 이 모두가 인간이 하나님보다 선해지려고 하는 최고의 악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요. 그 말씀이 언제나 옳아요. 악은 망하고 최고의 악은 최고로 망해요. 100여 개국의 공산주의 실험이 모두 망한 것이 증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돌아가기에 다수라도 말씀을 거역하면 망하고 소수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흥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한 다수가 무너지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소수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소수자예요. 내일의 승리자라는 걸 믿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감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좌파의 강풍은 오래 가겠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거짓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울의 때에 다윗이 준비된다는 말처럼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준비되는 거예요. 자경화의 파도 속에서 이를 악물고 칼에 가는 애국 인재가 자라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독립심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나눠 먹는다는 망상이나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감언 이설에 속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생각보다 많이 깨어났어요. 이전에는 많이 속았는데 이제는 분별하는 눈이 생겼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목사님들보다 성도들이 더 깨어났어요. 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깨어나야 되는데 한국교회 보니까 목사님들은 안 깨어나고 목사님들은 귀를 틀어막고 있고 성도들이 깨어났어요. 어쨌든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속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성실히 뿌리고 거두기에 유능해집니다. 반면 거짓을 따르는 이들은 계급 타령과 증오에 매몰되어서 배우려 하지 않으니 무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경화와 무능의 시대에 애국 기독교 청년이 오히려 유능하게 돋보일 수 있고 위기의 시대가 도리어 기회가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김재동 같은 연예인 좋아하지 마세요. 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당부를 드려요.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항상 그 강연수를 보면은 항상 사회 탓, 남 탓, 어른 탓이에요. 너 열심히 살아라가 없어요. 그럼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린 청년들이 와가지고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요. 고민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뭐 하면은 그래 너 힘들었지. 위로를 해주고 말이 얼마나 잘해요. 말을 너무 잘해요. 제가 봐도 말 잘하는 건 인정해요. 말하는 실력 정말 충분해요. 근데 보면은 다 기성세대 탓이다. 어른들 탓이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하기 더 어려웠던 건 어른들 세대예요. 일자리가 더 없었던 건 어른들 세대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6.25 세대 그때 일자리 더 없었죠. 근데 그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열심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하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어찌됐든 간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때 해야지 나중에 노년에 어떡하려고요. 근데 와서 계속 그런 말로만 포장해 주니까 젊은 청년들이 환장을 해요. 아주 그냥.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젊은 청년들은 오히려 서장훈 씨 같은 말을 들어야 돼요. 서장훈 씨가 우리나라 농구에선 최고의 기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국보급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 서장훈 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즐기면서 해라. 진짜 싫어한대요.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 아니요. 싫대요 그런 말. 즐기는 사람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 못 이긴대요. 잘하는 사람 못 이기는 거지 즐기는 사람 한계가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까니까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계속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 놀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계속 이제 쉬기만 해도 급여 나오죠. 뭐만 하면 청년들 지원금 나오죠. 청년들 좋은 제도가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일을 찾아요, 안 찾아요?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복리만 해요. 어떻게 하면 한탕 칠까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변동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빚투가 그렇게 많대. 빚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역대급이래요. 빚으로 투자해가지고 한탕 벌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숫자 누르면 몇 번 눈이 돌아가면 이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거 쉽겠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근데 계속 나라 분위기가 그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계속 주식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주식이 이만큼 올랐다. 근데 보세요. 주식은 올랐으면 상식적으로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코스피가 오르면 환율이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환율이 이례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 폭락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계속 말로만 좋은 소리 아니요. 그런 소리 이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청년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실력과 경력을 쌓아야 돼.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지식이 되어서 나라 바꿀 수 있는 인재가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만 살아라 이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하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를 이 건강한 말씀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한테 주신 은사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 거고 직업에 귀천 없어. 너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면 최고의 사람이 돼야 돼. 너가 구두를 닦는 사람이어도 최고의 사람이 돼야 돼. 왜냐?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살 때 그 사람이 각 영역에서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역 주권이지. 말로만 정치하고 뭐하는 거 그게 영역 주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생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해 주셔야 돼요. 행복한 거,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을 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자리와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면 뭘 해도 해요.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끊임없이 연합해야 돼요. 실력이 쌓으며 연합하다 보면 좌파의 강풍이 시들 때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분이 신호를 주실 때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며 실력을 쌓아 유능해져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결례를 정상화시키실 때 위기의 대한민국을 세우시는 그리스도인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 리더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지만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북한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 이상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미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도덕성이 우리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북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귀중하게 보지만 안타깝게도 공산주의 체계 아래서 도덕성을 기대하는 건 어려워요. 실제 통일이 되잖아요. 여러 유익도 있을 거예요. 그 일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자원도 활용할 수 있고 좋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많아질 거예요. 범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살인율, 도둑질하는 이 문제들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가 감상적으로만 보면 너무 아름답다, 영혼 구원 받았는데 진짜 교회 안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예배 한번 드리고 점심 먹고 왔는데 가방에서 봉투가 사라졌어요.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교리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변증을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 교회에 왔는데 탈북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적응을 못해요. 주체 사상을 버리지 못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생각보다 항상 갑자기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언제든 될 수 있어요. 지금 정권이 이래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는 게 통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해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작은 거예요. 나 인사 잘하는 사람들 이것만으로도 괜찮아요. 나 인사 잘하고 잘 설명하고 교회 설명해주고 교리 하나씩 알려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삶을 같이 해주고 반찬해주고 밥을 먹게 해주고 일자리를 찾아주고 이 역할을 내가 해보자. 이거부터 준비할 때 우리가 쓰임받는 거 그게 인재지 무조건 높은 자리 가는 사람만이 인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준비해야 돼요. 공산주의를 배울 때 공산주의 비판할 거 생겼다. 좋아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것까지도 나아가야 되고 참정권 침해 문제 열심히 외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거 좋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까지 준비할 수 있는 교회.
제가 봤을 때 의정부에 몇 개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도행교회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모범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의정부에 있는 교회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아 그래, 교회가 복음 붙들고 나가면 시대를 바꿀 수 있구나. 작아 보이는 사람들인데, 주부인데, 노인인데,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쓰임받는구나. 저 사람들이 요셉처럼 쓰임받는구나. 우리 교회도 해보자. 우리 교회도 성도들 한번 키워보자. 우리 교회도 바른 말씀 가르쳐보자. 우리 교회도 시대를 일깨워보자. 이런 열풍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한 시작에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결단과 각오, 그 기도가 첫 시작을 여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귀한 사명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